지금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고요. 뭐 자세히 보면은 뭐 필수 소비재나 이런 헬스케어 쪽에 특히 테크가 좋을 때 별로 안 좋았던 쪽들에서 좋은 쪽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은 보통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공부를 좀 더 해서 다른 좋아지는 쪽이 어디 있나,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도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 보면서 이 어려운 부분을 좀 잘 헤쳐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경기를 스스로 좀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 베센트 중요하죠. 이분이 한마디 하신 거에서 사실 큰 클루가 있어요. 보시면 이분이 월스트리트는 will be fine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좋다. 그리고 우리는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 주목한다. 이렇게 짧은 말을 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월스트리트는 잘했었고 앞으로도 잘할 거래요. 그 얘기는 결국은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살린다. 그럼 지금은 뭔가, 좀 나오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가 보셔야 되는데, 왜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하는지가 진짜 목적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먼저 이 한 세 문장 정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서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를 리밸런스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맨날 얘기하는 제조업, 직업, 그 얘기했고, 금리를 내리겠다. 그 다음에 금리를 지금까지 내린 것도 우리의 가장 큰 성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은, 그러니까 첫째, 금리를 내린다. 둘째, 재정 적자를 줄인다. 그 다음에 관세를 이용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정말 원하는 다양한 목적을 먼저 달성한다예요. 즉, 지금 필요한 세 가지를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많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세를 먼저 물렸으면 철회할 수도 있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금리를 꼭 지금 내려야 될까요? 사실 이전도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금리를 내려야 되냐? 이건 사실 이거는 뭐 추정이 좀 들어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36.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뭐 실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30.3, 30.4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5경 2,500조예요. 저희가 경은 어디서 배우지만 쓰지 않잖아요, 잘.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이 부채를 얘기할 때 5경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우리나라 GDP의 20배가 넘어요.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재정 적자만 1.8조 달러. 그러니까 그냥 재정 적자만 해도 우리나라 GDP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뭐 한 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말처럼 500만 달러씩 한 1,000만 명 이민을 받으면서 돈 받으면 한 방 해결 가능해요. 그렇지만 뭐 이걸 빼고 보면 사실 이거 갚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심한 부채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이자를 갚다가 이 돈을 갚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예전에는 이 금리가 정부 부채 엄청 쌌기 때문에 이자라는 게 무섭지 않았지만 장기 국채 금리가 여전히 4%가 넘잖아요. 한 5%도 갔었고요. 뭐 이럴 때를 보시면 굉장히 금리가 높은 거죠. 이자가 비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정 적자가 뭐 줄인다고 해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달 동안 10, 11, 12, 1월 동안 4달 만에 또 1,200조가 증가했대요. 왜 1,200조가 증가했냐? 봤을 때 이 중에 반이 이자예요. 이자가 4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증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자가 너무 커서. 그래서 미국 재정 적자를 지금 줄이려고 해도, 그래서 빚을 줄이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럼 그 이자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잔액 전체, 우리가 빚을 갑자기 36조 달러를 갑자기 어느 날 10조 달러로 줄일 수 없잖아요. 사실 정부는 빚을 갚은 적이 거의 없어요. 미국 보시면 뭐 클린턴 정부 때 너무 재정 적자가 나서 좀 갚은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계속 늘어납니다. 잔액은 늘어나요. 하지만 GDP도 커지니까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자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금리를 내리면 이자 비용은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어요. 물론 기존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어느 정도 내야 되지만 이게 재융자, 리파이낸싱이 돌아왔을 때 금리가 낮으면 한 번에 줄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25년에 특히 이런 부채에 만기가 많이 돌아와요. 근데 만약에 만기가 돌아왔는데 금리가 높아요, 하필. 그러면은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꼭 금리를 내려야 돼요. 지금 25년에는 금리를 꼭 내려야 됩니다. 베센트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업적이다. 금리를 내린 거. 그 금리를 더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보세요.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만기가 쭉 많이 돌아오지만 25년에 특히 많이 돌아와요. 7조 달러. 만기에 돌아오는 것만 또 1경원입니다. 이거를 잘 리파이낸싱 하려면 금리를 내렸을 때 해야 되고요. 이래서 이자를 낮춰야 돼요. 근데 그게 재정적자를 줄이는 거랑 또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또 상통해요. 왜냐?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채권을 더 찍어야 되잖아요. 그 채권의 공급, 채권이 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채권의 공급을 줄이려면 재정적자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채권의 수요, 미국 주택 수요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자가 내려옵니다. 금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자를 줄여야 되고 금리를 낮추는 게 서로 상통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맨날 전기톱 들고 나와가지고 막 다 컷하겠다, 다 잘라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재정적자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 게 결국 연방정부에서 뭐 인건비를 줄이겠다 막 이런 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효율을 많이 삭감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쓸데없이 지원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겠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그만 지원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모든 이 재정이 새는 거를 다 컷해서 이제 재정 적자를 줄여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든 때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이든이 했던 걸 반대로 하겠다. 이거 뭐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뭐 큰 정부, 복지, 그다음에 그거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이걸 다 반대로 하겠다. 그래서 작은 정부로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은 다른 나라가 알아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큰 적자를 줄이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 약간 이게 트럼프의 스탠스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다 좋을 거로 기대했던 감세가 있잖아요. 근데 감세를 하려면 지금 감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자 더 늘어나요. 감세라는 건 세수가 줄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세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재정적자를 줄이면 감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희 이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투자할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정부 지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어떻게 보면 큰 효율을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정부 지출도 저희 GDP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뭐 사람을 정부에서 몇 명이라도 고용하면 그분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효과로 정부에서 무슨 어디다가 돈을 쓰면 그 돈이 돕니다. 여러 가지 효과로 결국 GDP는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정부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GDP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야 되나요? 재정 지출 계속 늘리면 나중에 결국 돌아오죠. 나중에 장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머스크나 트럼프는 지금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유도해야 되기도 하고 경기 둔화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 둔화가 와서 또 금리가 내려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미국 주식을 저희가 많이 이제 국내에서 많이 투자했는데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의도되니까 이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부양하는 나라에 투자해라. 옛날에 연준과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막 부양해서 이걸 힘들 때, 막 옛날에 서프라임 모기지이기 때 막 그랬잖아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야 우리가 어떻게든 할 거야 그랬더니 결국 살아났잖아요. 뭐 코로나 때도 막 망할 줄 알았는데 막 돈 푸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돈 풀고 부양하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돈을 쓰겠다고 하는 나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지금까지 풀리 돈을 썼어요. 바이든 정부 끝까지 돈을 땡겨서 최대한 재정 적자를 쓴 다음에 지금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돈을 같이 줄이면서 다 같이 망하는 걸로 가나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돈을 아꼈던 큰 경제 지역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유럽이랑 중국이겠죠. 유럽은 미국이 방어도 다 해줬어요. 유럽은 GDP에서 매우 작은 부분에 국방 예산만 쓰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그리고 사실 소비도 GDP 대비 좀 과소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더 쓸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 옛날에 저희가 바이마르 공화국 배웠었잖아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이런 재정 준칙을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한다. 막 그랬는데 그 나라에서조차 지금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건 국방에 있어서만은 이걸 깨고 우리가 재정을 더 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뭐 다 움직인 거죠. 뭐 폴란드 이런 데야 뭐 당연히 뭐 지금 국경을 인접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5%까지도 쓰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나토에서 유럽의 국방 예산 2%를 타겟을 했어요. 근데 겨우 2% 딱 달성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뭐 1%대도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2%를 넘겨서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뭐 5도 얘기하고 4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린다면 국방 예산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에서 배울 때는 뭐 국방 예산 뭐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이다 막 그러잖아요. 맞죠? AI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뭐 어디에든 돈을 쓰면 분명히 돈이 조금이라도 돕니다. 승수가 낮더라도 분명 효과는 있어요. 안 쓰다 쓰면 안 썼을 때랑은 비교가 안 돼요. 쓰면 돈이 돕니다. 국방 회사라도 돈을 벌고 국방 회사에서 고용이라도 하고 R&D 예산을 쓸 거 아니에요. 무조건 씁니다. 국방 회사에서 뭐 철강이라도 주문을 해야 탱크를 만들잖아요. 무조건 돈이 돕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난 뒤로 유럽 주식이 모든 사람이 뭐 죽은 대륙이다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독일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독일의 국방, 뭐 라인메탈 뭐 이런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유럽은 이제 아낀 재정을 드디어 써서 경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아실 거예요. 경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이익을 상회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서 엄청 좋아하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경제 지표를 갖고도 이게 놀랍게 잘 나온 거냐, 나쁘게 쇼크로 나온 거냐, 이거를 갖고 계속 봐요. 근데 그거를 누적해서 보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됩니다. 이 경기 서프라이즈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당연히. 이게 내려가면 쇼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면 미국이 항상 좋았고요. 유럽보다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방향성은 비슷했어요. 글로벌 경기가 약간 동조해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좋은 방향으로 확 올라가고요. 미국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랑 어느 정도 또 주가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냥 경기가 좋아지는 회사,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하는 나라에 이게 투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럼 벌써 뭐 재정을 엄청나게 막 다르게 했냐 그것보다는 그 기대죠. 미국은 경기 둔화 유도할 거라는 두려움, 아니면 관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재정을 줄인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보통 이미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경제 지표의 많은 부분은 소프트 지표예요. 그냥 설문조사 같은 게 많아요. 앞으로 안 좋아 보이면 일단 나쁘게 씁니다. 그럼 이게 막 50이 49가 48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반영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벌써 반영이 된 거고요. 이 궤적과 유럽 지수와 미국 지수의 궤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나라, 이제 중국이 또 재정 적자를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3% 정도 재정 적자를 해왔죠. 그것도 사실 많이 늘려 3%인데 중국도 사실 지방 정부의 부채 너무 많아 막 이런 게 엄청 많죠. 그건 맞는데 중국의 중앙정부는 재정 적자를 그렇게 많이 늘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계속 높이려고 했는데 이번 양회에서 4%가 나왔어요. 4%는 기대치 수준입니다. 좋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뭐 적자 많이 내는 게 뭐 좋은 거야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쓰면 돈이 돌아요. 그리고 중국은 정부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를 보고 있다가 중국 정부가 돈을 아끼는 스탠스를 만들면 다 같이 아낍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재정적 쓰겠다 하면서 R&D 투자 많이 하면서 이제 뭐 좀 우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래서 센티먼트가 좋아지는 거예요. 소비자의 심리가 좋아지면 중국 소비자들도 쓰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도 쓰지만 조금이라도 그 15억 명이 지금 적게 쓰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센티먼트가 안 좋아서 돈을 적게 쓰고 있는데 이거 우리 정부 부양한다는데 조금 투자 더 해볼까? 기업에 투자 더 해볼까? 아니면 밥이라도 한번 더 사 먹을까? 뭐 이렇게 소비를 더 할까? 이렇게 그 심리의 공포를 자신감으로 바꾸면 선순환이 시작돼요. 그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포를 용기로 바꾼다고 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10배, 20배 적을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심리. 엄청 좋아도 심리 나빠지면 많이 떨어집니다. 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중국이 5% 성장했는데 주가 안 좋았잖아요. 5%면 다른 나라보다 높게 성장한 거예요. 1, 2% 성장한 나라 많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5%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도 안 쓰면 기만입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소비 성향이 막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심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 연말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꺾였어요. 맨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막 얘기하잖아요. 안 좋아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기대감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정책이 이 사람들의 공포를 이제 좋아지나 라는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쓸 돈은 많아요. 저축을 엄청 했거든요. 중국은 과잉 저축이 문제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쓸 돈은 많으나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냐가 이게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중국의 소비주들이나 그리고 플랫폼들은 결국 소비랑 연관이 돼 있죠. 이런 테크주들이, 빅테크들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약간은 좋아졌어요. 저희가 알리바바 실적 발표 리뷰 들었는데 알리바바 실적에서도 약간 좋아졌잖아요. 소폭입니다. 물론 테크적인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AI 투자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졌는데 소비도 약간은 좋아졌습니다. 근데 양호에서 포인트는 예전에 부동산이나 인프라나 이런 게 아니라 내수 소비와 함께 1번은 AI 투자였어요. 결국은 반도체 투자, AI 투자 이런 투자로 됐고요.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 과학기술 예산은 엄청나게 늘렸어요. 무려 전체 250조 원. 이게 참 우리나라가 한 1, 2년 전에 했던 일과 반대죠.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R&D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대덕 연구단지 막 쪽에 뭐 지금 사람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로 봤는데 뭐 이런 거와 반대로 중국은 지금도 AI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늘려서 더욱 AI에 연구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다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과학자를 고용하면 그분들이 또 소비를 하고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딥시크나 딥시크 이번에 나온 더 좋은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와 중국의 연구 성과가 이제 나오는구나 하면은 뭐 투자가 유치될 수도 있고요. 돈이 돌 수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이 23년 4년 사이클에 민간 경기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투자 사이클이 컸잖아요. AI 된 투자가 막 급증하면서 그 투자 연관 효과로 굉장히 경기가 좋아진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크의 시대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미국 경기는 지금 약간의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너무 사이클적으로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트럼프가 맘먹고 저 바이든보다 더 써 막 그랬으면 지금 경기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뭐 주가도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땡기기는 어려웠겠죠. 왜냐? 이미 PER이 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이 일반 기업 기준으로 23배. 그러니까 특별히 성장한 기업은 20, 30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준이 23배, 22배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땡기는 거 쉽지 않아요. 결국 밸류에이션 벽에 막히고요. 더 많이 쓰는데 더 많이 썼어. 이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둔화를 유도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 정부의 탓을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너네가 잘못했어라고 하기보다는 전에 너무 많이 써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과도한 정부 지출과 규제로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정부 지출에 의한 효과는 좋았지만 민간은 이미 일부 섹터가 리세션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에 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얘기하면 전 정부의 탓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고 이자를 낮춰서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초반부에 이걸 유도하고요. 그래서 뭐 인플레가 내려가고 좀 많이 부양된 부분이 거품이 많이 꺼지고 한 상태에서 남은 2, 3, 4년 차에 부양을 해서 경기를 좋게 만들면 이 나머지는 다 나의 성과잖아요. 전 정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첫 몇 달 힘들었지만 앞으로 그 뒤에 내가 열심히 해서 계속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도식화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관세 전쟁과 재정 기축을 통해서 약한 경기 둔화와 주가 조정을 어느 정도 유도하지만 그러면서 금리 하락하고 인플레가 진정되고 리파이낸싱도 성공하면 그 다음에 관세 때렸던 거 내가 때린 거잖아요. 내가 바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친구 좋은 친구 아니면 우리 마약 문제 저 이민 문제 다 해결했어요. 여기는 좋은 친구 이거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관세 다 없어집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 보고관세도 없어질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내가 주식 올리는 거 너무 쉽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내가 한마디가 비트코인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 풀어주면 이거 종이호랑이로 볼 거 아니에요. 일단 무서운 걸 보여줘야죠. 일단 지금 관세를 때리고 힘든 걸 보여준 다음에 이들이 내 말을 다 들었을 때 그래 그 말을 들었구나 하면서 관세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더 부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축소, 부채 축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앞단의 힘든 부분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중국이나 홍콩 이쪽에 홍콩 테크 주식 이런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저희의 공부 기업을 전부 다 홍콩 테크와 중국 소비재로 바꿨던 거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의도를 성취하고 나면 결국 성취 후에는 미국 주식이 결국은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will be fine이 나오는 거죠. 지금 fine이 아닙니다. 예, 오늘 재정 지출과 이 관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유럽과 중국의 정책은 갈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누구랑 싸우기 위하거나 남을 뭐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최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미국의 최대 이익이 오늘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작년 말에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궁극적인 큰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이제 게시판에 쓸 때 이제는 계속 미국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좋게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은 그래도 급락이 나와서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작은 걸로 반등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을 너무 추세로 바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때 지금 자금의 흐름은 글로벌하게 뭐 CTA도 그렇고요. 큰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나 많은 데서 자금이 유출돼서 미국을 유출해서 미국이 워낙 많이 샀잖아요. 과매수한 미국을 유출해서 다른 쪽을 사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미국 주식이 반등해서 기회를 주면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여러 가지 지금 좋아지는 자산의 일부는 최소한 배분을 해야 다양화가 되고 저에게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비용 측면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걸 항상 강조드립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을 하셨던 분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고요. 뭐 자세히 보면은 뭐 필수 소비재나 이런 헬스케어 쪽에 특히 테크가 좋을 때 별로 안 좋았던 쪽들에서 좋은 쪽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은 보통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공부를 좀 더 해서 다른 좋아지는 쪽이 어디 있나,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도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 보면서 이 어려운 부분을 좀 잘 헤쳐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 주식 중에 국내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렇지만 좀 최근에 장기적으로 좋았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회사들을 하나씩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왜 이랬는가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계속 구독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해 주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